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명예교수입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 황성연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SG 정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프랑스계 정권 회사인 SG 정권 그것만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SG 정권은 아무 죄가 없죠. 왜냐하면 그 주문 들어오는 거 받아서 그냥 사고 팔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토론하신 남중욱 교수님께서도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한국의 실상을 이제 고발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지방의 수령들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 오냐면 무기고를 점검하겠노라 이렇게 공문이 온대요. 그러면 지방 수령들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이제 부자들을 불러 모은답니다. 저기 무기고가 텅텅 비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막상 무기고에 가보면 무기가 없거나 아니면 전부 다 녹슬어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조금 뭐 밥개나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채워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얻어맞고 채워 넣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정말 썩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 이것도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 주제는 이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터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3,600조의 부가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에 떠돌고 있냐면 60세 이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60세 이상이 3,658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뭐 29세 이하는 156조, 40세 미만 39세까지는 928조. 젊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여생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산업 구조가 고령층 순자산은 점점 늘어나가지고 11년 새 3배 이상 급증해서 지금 3,658조가 되었고, 반면에 2030 세대가 보유한 순재산은 15%에서 오히려 12%로 떨어졌고요. 또 4050 세대 자산 비중은 57%에서 49%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중장년들이 돈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조차도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빨리 자녀 세대로 부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상속세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니까 지금 고여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말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터의 원인이 뭐냐?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분은 얼마 안 가지고 있는 오너들이 경영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돈을 갖고 있고 자기 돈을 자기가 쓰고 자기가 경영하겠다는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민족은 한국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을 굳이 남에게 맡겨서 남이 경영해야 그것은 정의롭고 옳고 또 타당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의 2002년에 앨런 사태로 비롯해서 타이쿤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어요.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오나 경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전문 경영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한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보십시오. 오나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수그러드는 이 시점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거에 전문 경영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나 경영은 틀렸고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미 많은 경영학자들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족기업, 즉 오나 그룹의 성과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2006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가족기업 1000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탑 클래스의 성장률, 높은 유동성 자산 비율, 낮은 부채 비율, 높은 수익률은 전부 가족기업이 창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족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보고 그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하고 공익재단을 통한 유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 승계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황필상이라는 분은 27살에 아주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늦깎이로 입학한 대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 프랑스 국비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대학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독일에 가봤더니 제가 젊은 시절에 독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뭐 신문을 볼 실력도 안 되는데 주말만 되면 우편함에 동네 묵가지가 꽂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방세 놓는다, 자동차 판다, 뭐 온갖 거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야 이거 뭐 주말에 이 신문이 공짜로 배달되니까 이거라도 읽어보자 해갖고 제가 짧은 독일어 실력으로 그거라도 그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신기한 일들, 뉴스 되는 일들, 뭐 주지사가 뭐 했다는 일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야 이런 게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황필상 씨가 바로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수원교차로라는 묵가지를 발행을 했어요. 묵가지 발행 거기다 광고를 떼어 실어가지고 광고 조그만 한 광고 뭐 대형 우리 저 일간지에 4대 일간지에 낼 수 없는 그런 작은 광고를 무수하게 받아서 그걸 영업을 해왔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대성공을 했습니다. 대성공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자기를 키워준 아주대학교, 이게 바로 아주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 지금 이제 구원 장학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주식을 몽땅 기부를 해서 그 금액이 177억 원입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이건 누구한테 했냐면 아주 장학재단을 했는데 황필상 박사님은 연대 납세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연대에서 책임져라 이러니까 황필상 박사님은 재산이 없어요. 자기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20억 원의 가치를 매겨서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177억을 기부했는데 140억을 내놔라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제 고등법원이 행정소송 이제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황 박사가 경제력을 그러니까
자기 수원 교차로를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투자를 정리를 한 게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황필상 박사가 거기 이제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그런 교묘한 편법으로 편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편법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충분하죠, 실제로. 저는 이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니까 대법원에서 엄청 이제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판결을 냈는데,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정리에까지 그에게 정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황필상 박사와 아주장학재단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고 나서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우리나라 재판이 빨리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별세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고 보는데, 대법원은 사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정 판결은 이게 지금 법률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 실질적인 정의에 어긋날 때 어떻게든 그 피해자를 구제해 주자고 하는 판결이 사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끔 법원에도 눈물이 있어서 가끔 사정 판결을 내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가족이 그 장학재단 이사진에 들어가서 그걸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돈만 기부하고 손 떼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기부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강도나 다름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주회사로 하면 어떻게 했냐 하는데,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이제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고 또 의사결정 업무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유 구조가 단순화되어서 위험이 차단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좀 부수적인 장점인데, 그게 뭐냐면 지주회사의 주식만 자식에게 양도하면 그러면 회사가 계열사 해서 그룹 전체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만 주식 넘기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계열사 전체 넘어가니까 이게 조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넘겨줄 때 어떻게 할 건데, 지주회사 가치가 너무 크면 세금이 아까 황 교수님 3천억짜리 세금 3천억 내야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확 떨어뜨리면 900억에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가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라라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 다 알고 있죠. 굳이 회사 중에 지주회사에 투자하면 돈 못 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주가 지배주주가 결코 지주회사를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지주회사 주식을 다락같이 높여놨다가는 자식들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주회사를 만들려면 일단 비상장회사는 50% 이상 주식을 가져야 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30% 주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50% 30% 그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충분히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건 누가?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면 지주회사 자체를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룹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주주는 지주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30%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오너들 중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오너가 많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지주회사를 뺏김으로써 공격당함으로써 그룹 전체가 뺏기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로 인해서 더 많은 법적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내부 거래 감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배주주가 20% 이상 가지고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거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많이 가지면 또 내부 거래 때문에 엄청 골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주회사 체제를 갖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가 없죠. 삼성은 예를 들어서 삼성은행은 없지만 삼성증권도 있고 삼성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를 만약에 삼성이 지주회사라면 은행 보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가 이런 좋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지주회사는 감사위원을 따로 분리선임해야 됩니다. 분리선임해야 될 때 의결권이 3%만 할 수 있어요. 3%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20%를 갖고 있더라도 17%는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다중대표소송이라고 또 이게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가지게 되면 비지주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주가 상승도 어렵고, 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상충이 일어납니다. 또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초래될 수 있고, 만약 그러면서도 또 이때까지 우리 한국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주회사 안 된다 그러다가 해라 그러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97년도에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지주회사를 취했음으로써 경영성과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통계 내지 그 실정적인 경영 성과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정부가 왜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너희들 꼭 지주회사 해라 말라 이런 말을 안 하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데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지주회사 해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검증도 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빅블러라는 것은 이제 흐릿해진, 경계가 흐릿해진 겁니다. 우리가 유리창에 입기 물면 흐릿하게 돼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듯이 흐릿한 시대. 그러니까 이게 산업자본, 금융자본,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산업 경계가 모호한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떤 지배구조 모델이 가장 타당한지 고민이 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주회사를 해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대신 이제 공익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할 수 있고요. 창업 가치가 대물림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수익 활동을 사회화하는 함으로써 많은 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기술을 유지할 수 있고, 경영권 방어할 수 있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차단되고, 또 장기적 목표 추진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의 목적은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지배를 제약시하는 시각에서 탈피해서 현행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대신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지배 구조로 발상 전환을 하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재단이라든지 의결권 신탁이라든지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LLC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기업 승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드 재단을 보더라도 차등 의결권을 99% 가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결권 중에 40%를 포드 가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넘겨줄 일이 없는 거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1936년부터 이때까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100년이 되겠네요. 이제 36년이니까. 우리 그 빌 앤드 물린다 재단에서도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 재단 중에서 세계 최대의 재단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전부 거의 대부분을 빌 앤드 물린다 재단으로 옮겼습니다. 첸 저크버그는 원래 페이스북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메타라는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 회사도 차등 의결권을 일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차등 의결권을 발행을 해서 그 재단이 8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3.6%라는 것은 이제 첸 저크버그가 가진 주식의 83.6%라는 거죠. 모든 발행 주식 총수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가진 주식의 83.6%를 여기 갖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53.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이제 내가 LLC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LLC라는 거는 뭐냐면 Limited Liability Company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한 회사라고, 유한 책임 회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회사는 다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뭐 법인이 아닌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로서의 유한 책임과 또 조합으로서의 이중과세 부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지 않아요. 법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그 사원입니다. 사원들이 회사의 유한책임 회사니까 회사의 사원들이 자기의 소득에서 한 번만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수는 한 명 이상이고 주무관청에게 기본 정감만 제출하고 등록함으로써 바로 회사가 설립되는 아주 간편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원의 자격도 너무 재미있게도 보통 인간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조합, 합자조합, 또 LLC, 협동조합, 법인기 없는 비영리사단, 신탁, 합작, 투자, 공법인, 국가기관 등 모두가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출자 의무도 꼭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이행된 노무, 장래에 내가 근로를 제공하겠다 또는 약속금, 무엇이든지 다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책임은 계약 책임이든 불분명의 책임이든 전부 다 회사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리티블 LLC는 뭐냐면 자산을 매각해서 양도세를 면제하고 기부금을 공제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면서 또 자선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데, 말하자면 자선 목적을 가지고 LLC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LLC 운영은 누가 하느냐? 매니저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임명해서 이제 그 LLC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LLC의 지분을 전액을 거의 대부분을 자선기관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자선기관이 주주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매니저는 자선기관의 이제 임원으로 또 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LLC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선기관이 또 그 번 돈으로 자선도 할 수 있고 기업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국은 이런 방식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유럽으로 가면, 북유럽으로 가면 이제 발렌베리 재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발렌베리 재단, 스위스의 발렌베리 재단은 인베스트 아베라는 이런 그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차등의결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지난 27일 날 4월 27일 날 차등의결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한해서 차등의결권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그런 게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한해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냥 그것도 또 뭐 조건을 너무 덕지덕지 붙어갖고 하나마나한 결과가 됐긴 했는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주회사 지분을 23%를 보유하고서도 50%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샬트 쉐바덴 협약을 통해서 20개의 공익자산을 토한 기업을 승계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조건이 있는데요.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이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차등을권 허용받는 대신 고용을 지킨다. 그래서 노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대부분을 기부를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배당 수익의 약 80%를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도를 보면 제일 위에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누크 알리스 발렌베리 재단이 있고, 그 보면 의장이 전부 다 피터 발렌베리 주니어고, 인베스트로 지주회사는 또 CEO가 마쿠스 발렌베리, 또 뭐 그 밑에도 보면 SEB 은행도 야콥 발렌베리,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유럽은 이제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배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면세 혜택하고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한 게 대부분 좀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도 비슷합니다. 독일에도 이제 퀘르버 재단하고 부체리우스 재단이 있고요. 약 21,300여 개의 공익재단이 독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퀘르버 재단은 이제 기계 제작 사업을 하던 쿠르트 퀘르버라는 사람이 1959년 퀘르버 스티퉁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파운데이션인데,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인데,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를 하고 92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재단은 연 2천만 유로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드 부체리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언론 재벌인데 디차이트라는 차이트, 이게 지금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이것을 부인 에블린과 같이 재단을 설립했는데 바로 그 재단 이름이 차이트 스티퉁입니다. 함부르크의 부체리우스 로스쿨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에 왼쪽이 이제 로스쿨 전경이고 학생들이 마당에서 이제 담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 재단에서 거의 기업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공익재단 3중 규제라 했습니다.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요. 의결권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선 두 번째 보면 상속증여세법. 일단 주식 제한을 5%에서 20%까지만 취득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특정 회사 주식재단, 그 다음에 보유도 30% 이상 보유해라. 그리고 이제 공시 감시 의무, 결산 제출, 공시, 외부 감사 이런 걸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취득 제한을 보면 5%, 10%, 20%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금 이제 금년에 작년까지 76개인데 지금 금년에 이게 46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집단은 이걸 5%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10%, 또 특정 회사의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뭐 자선 장악 이런 것에 한정하겠다 이럴 때는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유 제한도 이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매년 말 초과 주식의 5% 상당을 가산세로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세금 무서워서 30% 이상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20% 이내, 일본은 50% 이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의결권 규제도 이제 의결권 행사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아까 상호 출자 제한 기업체단 한 46개 정도 되는데 이 회사들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익부문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 이사의 의결 후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문제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외 사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20% 정도 보유할 수 있고요. 일본도 50%까지는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익법인을 키우는 것이 국가 경제나 우리 국가 사회에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공익법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미국처럼 20%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 면세 비율을 20% 상향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상호 출자 기업 집단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공익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나머지 회사들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대형 회사들이 공익재단을 좀 자유롭게 설립하고 거기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대기업들을 상호출자 기업 제한 기업 집단을 옥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결권 역시 20%까지 하고 20% 보유하고 20% 한도 내에서는 의결권 제한 역시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우호 지분으로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고 또 기업 지배를 유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이라고 합니다. 최준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그쪽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세제 측면에서 좀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부 활성화, 그리고 이제 CSR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전 발표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그 규제, 세제상 규제 핵심은 그 주식 출자 및 보유에 대한 그 규제로 판단되고, 이 때문에 이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어렵고 그 기업 승계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보유 모두 제한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이나 아니면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을 제한을 좀 많이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분관리회사 설립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규제돼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 경영권 방어 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이 공익법인에 대한 지배도 사실상 금지하는, 이런 봉쇄하는 우리 법제가 이 다른 나라하고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권 승계가 이 기업의 지속성,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의 지속성과 영속성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이 전 1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0%에 달하고, 그리고 국제요새 경쟁에서 불리한 걸 볼 때 이 공익법인 상속세제를 좀 이용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개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마저는 나가지 않도록 세제상 규제나 아니면 다른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부 등 공익활동이 필요한 이런 세제 시점에서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이 공익법인 세제상 규제는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이 자료에는 표를 넣었는데요. 계속된 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규제 강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의 그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출자 평균 지분율의 감소 같은 이런 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당연히 보이고요. 이 가장 중요했던 개정은 그 2017년 개정인데요. 그때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을 성실 공익법인에서 제외해서 의결권 주식의 5% 추가분은 과세하도록, 그러니까 5% 룰이 이때 생겼습니다. 17년 때 그게 강화되었는데요. 이 사회가 수혜자라는 그 공익 실현이라는 관점을 볼 때 출연 재산의 감소는 공익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거고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표를 넣었는데, 이 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의 그 평균 지분율이 20년까지는 18년에서 20년까지는 1.25 정도로 이렇게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21년, 22년은 1.16, 1.10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 평균 지분율이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출자 재산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도 축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이제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기부 촉진을 위해서 현재 규제 지향 제도를 완화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국제 자선단체인 그 CAF 영국 단체인데요. 거기서 발표한 2022년 세계 기부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19개 조사 대상국 중에 88위, 상당히 하위권입니다. 2011년 57위에서 대폭 하락했는데, 중국을 예를 들면 같은 기간 중국은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약간 좀 쇠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감소해서 기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법인 세제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공익법인 상속세제는 그냥 규제입니다. 규제의 일변도인데, 이것을 주식 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어떻게 더 수행을 더 많이 할 것이냐, 재고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ESG 측면에서도 기업이 그 S에 해당하는 종업원, 고객, 공급망 등의 영역에서 중점을 주되 이제 당면한 사회과제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주고요. 그래서 기업 공익재단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공익법에 대한 주식 제한은 그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CSR의 가장 큰 그 방향은 그 기업들도 그 CSR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도 추구하는 그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공익법인을 그 어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 승계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정도의 대가는 줘야지 이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에 그 기업 집단 관련해서 공익법인이 기업 집단의 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 기업 집단과 그 공익법인이 그 나쁜 관계는 아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준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기부 및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집단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비율을 최소한 20%까지는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20%고 그 일본이 50%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20%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도적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법인 상속세제도 완화한 쪽으로 좀 개편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우 작가입니다. 저는 그 한국 공익법인 제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 지배구조 모델을 채택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보면 일단 규제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좀 저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기업인이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쉽게 출연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 이제 주식 출연이나 보유에 일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인이 그 출연을 할 때부터 문제점에 부닥치게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주식 그 규제 때문에 주식을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출연을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이 주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또 짊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현금화를 하게 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 자체가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거는 상장 기업에 한해서 발생을 하는 문제이고,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처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법인이 그 운영을 하려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사실 운영 재원이라고 하면 현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이 3개 정도 될 텐데요. 현금은 사실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현금만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많은데 이걸로도 재원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이걸로 법인을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규제로 인해서는 이런 이제 주식 배당금을 많이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을 운영을 하려고 해도 재원 확보에 애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제 조항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까도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황금주라든지 차등 의결권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기업인이 경영권을 방어를 하려면 주식을 좀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게 됨으로써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되면 기업인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 출연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배구조가 한 명밖에 없고 다른 주주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까지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둬서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많은 중소기업에도 유명무실한 그런 규제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한국의 현재와 같은 규제 시스템이 공익법인이 그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공헌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업이 ESG라는 그런 용어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많이 하게 되면서 고액 자산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싶다면 이런 규제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이제 뭐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출자한 공익법인 수가 증가하지 않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기업 공익법인 지배구조 모델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업자는 보통 이제 그 공익법인에 본인의 재산을 출연을 하면서 본인은 죽더라도 그 법인 자체는 영속성을 가지고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공익법인에 넘겨주게 되면 이제 공익법인은 영속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논문들을 봐도 이런 공익법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공익법인은 항상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과도하게 지는 거를 좀 피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좀 낮고 이익 변동성도 낮고 그래서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공익법인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를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다 보니까 R&D에도 투자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웨덴 발렌베리 재단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이 공익법인을 가지고 지배구조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인데 이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거의 주식 배당금인데요. 이 배당금의 80%를 R&D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공익법인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경영권이나 상속 문제를 둘러싼 그 후계자들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은 항상 경영권이나 상속 문제 관련해서 뭐 형제 난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익법인이 활성화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공익법인에 일단 재산을 출연을 하면 이 재산이 공익법인에 영구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후계자들한테는 이제 재산도 많이 가지 않고 또 경영권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 자체가 굳이 발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의 재산이나 경영권이 다 공익법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후계자들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 몇백억 정도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부자 리스트 같은 거를 꼽을 때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후계자들은 거의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의 재산 자체가 공익법인에 다 갔기 때문에 후계자들은 뭐 좀 검소하고 재벌답지 않고 검소하고 또 청렴한 삶을 살고 있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또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부를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후계자들로 갈 그 돈이 재단으로 공익법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이런 공익법인 체제가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 지배 구조를 좀 다양하게 취할 수 있고 또 개편을 하는 것에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공익법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공익법인이 위치를 하게 되고 또 그 공익법인 아래에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자회사가 그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공익법인의 이사회 자리에 가문의 주요 후계자들이 들어가고 또 대신에 그 공익법인 아래에 있는 자회사에는 그
그 전문 경영인에게 그 경영을 위탁을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익법인 이사회 자리하고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의 CEO 주요 자리를 모두 기업의 후계자가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위탁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자회사의 CEO를 다른 외부인으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일치하고 싶으면 후계자가 공익법인 이사회 자리에도 들어가고 아래에 있는 그 자회사의 CEO도 겸직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쉽게 기업 지배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 또 뭐 다른 지배 구조로 바꾸고 이런 게 좀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경영권 자체가 공익법인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한 명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후계자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에도 항상 후계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2명을 뽑아서 탑2한테 기업의 경영을 공동으로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기업 그 문화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도 경영권이 개인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익법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탑2로 뽑힌 후계자들이 그 공익법인의 이사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 중에서 좀 중요한 자회사의 CEO까지 겸직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익법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업은 언제든지 본사를 해외로 이전을 할 수 있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공익법인은 그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전이 원천적으로 방지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이 사회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부담을 낮추는 효과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정부도 물론 공익 사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공익법인이 하는 것만큼 섬세하고 세심한 분야에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로 이런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면 아산재단 같은 경우는 그 정주영 회장이 설립자인데 뭐 가장 소외받는 지역까지 뭐 관심을 풀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뭐 농어촌 지역에다가 아산병원을 설립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아모레 퍼시픽 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층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주제로 하는 뭐 학술 재단이나 뭐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익법인이 많이 만들어지면 기업의 개성과 그리고 뭐 기업자 그 출연자의 철학에 따라서 좀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거는 정부가 마치 채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민간 주도로 공익법인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서 사실 정부와 공익법인이 투트랙으로 공익 그 활동을 하려면 공익법인의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은 뭐 배당금이든 뭐든 이익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좀 그래도 짧은 시간 이내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얻더라도 내부에 유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다, 그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그냥 계속 쌓아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기업의 부의 일부를 공익법인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익법인은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계속 그 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내 유보금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환원이 되는 그런 효과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국의 공익법인이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최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너무 이런 이제 주식 출연 비중이라든지 뭐 보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20%도 주요국 중에서는 제일 낮은 비율이지만 또 최소 20% 이상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공익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게 우려된다면 이런 그 취득 자체에 비율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외부 감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다른 규제 방식을 통해서 투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행 제도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한국의 반기업 정서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기업 정서 때문에 이런 규제 일변도의 현행 제도가 마련이 됐겠지만 이런 현행 제도 자체가 기업인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또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건데요. 이런 이제 대기업에 주어지는 반기업 정서를 약화를 시키려면 기업이 공익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익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공익법인을 설립을 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근데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생기면 기업이 공익 활동을 하는데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기업이 공익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